네, 보입니다. 네네. 네. 시작할까요? 네, 시작하셔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4주차 발표하게 된 강동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는 그 섹션 이름이 Using Real World Images인데, 직역을 하자면, 실제, 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제 지금까지 써왔던 기법을, 쓰는 방법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스크롤 해야 되는구나. 간단히 CNN을 복습을 하자면, 제가 이거 어디서 찾았는데 신기해서 같이 넣어놨는데요. 이게 처음 CNN을 만드신 분이 영감을 받은 게, 1968년에 그 고양이 뇌에 그 센서를 부착을 시키고, 그 여러 가지 각도에 있는 선을 보여줬는데, 그 각도에 따라 그 반응하는 뉴런들이 달랐다. 그리고 그 반응하는 신호가 달랐다 해서, 이런 학술지가 있었는데 이걸 보고 이걸 컴퓨터에 적용을 시키면 어떨까 하게 되어 이런 구조가 나오는데요. 여기도 이 컨볼루션이랑 그 저번에 배우셨던 서브샘플링 즉저 그 맥스 풀링 그러니까 풀링 계층을 합하면 이렇게 그 여기 예로는 60 키로 제한 그 속도 표지판이 있는데요. 이 표지판에 여러 특징들을 살리는 피처 맵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그 위에 그 고양이가 뉴런, 다른 그 그림에 다른 뉴런이 반응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CNN은 이제 처음에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아서 그 컨볼루션이랑 맥스 풀링이라는 계층을 먼저 통과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저번에 배웠던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그냥 일반 신경망에 그 연결시켜서, 그냥 풀리 커넥티드 된 그 신경망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사용한 데이터셋도, 사람과 그 말을 분류하는 그런 데이터셋이었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피처 맵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데모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도 아까 위에서 보셨던 그 표지판처럼 이렇게 사람의 그 몸통, 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피처 맵이 다르게 학습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번 주 내용을 들어가자면, 이제 CNN을 더 복잡한 이미지에 사용 접목을 시킨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전에 지금까지 했던 CNN은 그 좀 간단한 데이터셋에 적용했었죠. 엠리스트, 패션 엠리스트 같은 데이터셋에 저해상도 그리고 흑백 이미지죠. 28 곱하기 28. 근데 이제 그 이번에 다룬 데이터셋은 300 곱하기 300, 150 곱하기 150 같이 훨씬 큰 그리고 그 3개의 RGB 채널이 추가된 컬러 이미지를 사용했었는데요. 전에는 컨볼루션 풀링 레이어를 하나만 넣어도 제대로 작동이 됐다면 이번에는 이 복잡해진 이미지 그러니까 그 컴플렉시티에 대응을 하기 위해 이제 컨볼루션이랑 풀링 레이어를 몇 개씩 더 추가를 해서 그에 대응을 했고요. 또 이미지가 좀 달라지다 보니 그 인풋 쉐이프도 약간 달라지겠죠. 그 텐서가 이제 차원이 하나 추가가 돼서 거기에 그 세 가지 RGB 색을 나타내는 채널이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어, 이게 제가 넘길 때 잘 넘어가고 있나요? 슬라이드가? 네,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 그 이미지를 좀 가리고 있는데, 이 섹션에서 소개하는 그 텐서플로우 API의 일부가 하나 있는데, 이미지 제너레이터라는 툴이에요. 근데 이게 그 지금까지 다뤄왔던 데이터셋은 엠리스트 같이 이렇게 API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셋이었는데, 트레이닝 데이터랑 레이블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임포트만 하면 그 사용하기
있기에 편리했었죠. 근데 이제 실제로 저희가 직접 정의를 하는 데이터셋을 구축을 할 때는 이런 정보에 대한 처리가 안 되어 있죠. 그냥 예를 들어서 이 구글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뽑아온다고 하면 이런 처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일일이 레이블링 하기에는 좀 복잡하고 좀 귀찮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 갖고도 그 전에 사용했던 엠리스트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주겠다 하는 툴이 있는데 이게 그 여기는 안 보이시겠지만 tf.keras.preprocessing.image generator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데이터셋을 구축하는데 그 편리한 툴을 제공하는데요. 이제 디렉토리에 보시면 이게 이미지스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그리고 그 학습 그리고 밸리데이션 이렇게 디렉토리가 서브 디렉토리가 나눠져 있는데 그 안에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진 분류를 하고 있으니 또 폴더가 2개 더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이 폴더들 안에 그 예를 들어 여기서는 말 그리고 사람 이렇게 폴더가 나눠져 있는데 말이 들어있는 이미지를 말이라는 그 제목의 폴더에 넣으면 그리고 그 사람의 사진을 휴먼스라는 폴더에 넣으면 이제 나중에 이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임포트해서 썼을 때 이 디렉토리를 보고 알아서 레이블링을 해주겠다 그런 툴인데요. 이제 이 API에서 나오는 이걸 보시면 제가 하이라이트 친 것이 그 데모에서 썼던 그 파라미터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화 시킬 때 리스케일이라는 파라미터를 씁니다. 이거는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CNN은 이미지가 다 같은 사이즈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설령 다른 사이즈의 이미지들이 여러 개 모여 있더라도 한 규격으로 맞추게 해주는 그런 편리한 기능이라 볼 수 있고요. 이 강의에서는 그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그냥 그 데이터셋을 분류하고 그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을 나누고 그 레이블링만 해준다는 그런 그 라이브러리의 일부를 소개를 하는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다른 파라미터 여러 개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 데이터를 그냥 레이블링 할 뿐만 아니라 그 이 데이터를 조금씩 회전해서 그 다른 복사본을 만들어서 그 데이터셋이 조그맣더라도 그 회전하고 움직인 버전까지 다 포함을 해서 데이터셋이 불릴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테이션 레인지, 시프트 레인지, 뭐 브라이트니스 레인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조금씩 변형시켜서 같은 말 사진이지만 말이 좀 왼쪽으로 옮겨졌다던가 말이 한 120도 돌았다던가 그런 이미지까지 새로 만들어서 데이터셋에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선 그런 기능은 안 쓰고요. 이제 flow from directory가 이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 그의 메소드 함수죠. 근데 여기서는 또 타겟 사이즈 그러니까 그 원하는 그 이미지 사이즈 그리고 여기서 클래스 모드 저희는 지금 그 이진 분류를 하니까 이게 바이너리가 들어갔어요. 실제로 사용할 때는. 그리고 배치 사이즈는 한 번 이폭을 돌릴 때마다 몇 개의 이미지를 쓰는가, 몇 개의 샘플을 쓰는가 그런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그 이미지 제너레이터라는 클래스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API 다큐멘테이션 가서 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fit generator라는 함수가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서 본 그 이미지 제너레이터 인스턴스에다가 나에게 샘플이 이만큼 달라 하면 알아서 레이블링까지 해서 정리를 해서 그 fit 함수에다가 전달을 해주는데 이게 그 함수고요. 여기 처음에 제너레이터라는 인자로 들어가는 게 그 프로그램을 썼을 때 이미지 제너레이터 인스턴스를 여기다가 입력을 시키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fit 함수에 들어갔던 거랑 비슷한 파라미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poch 나와 있고 verbos는 그냥 얼마나 많은 설명이 나와 있는지 그리고 callback은 지금까지 다뤘던 그 callback 함수가 담겨 있는 리스트를 callback 클래스죠. 그 클래스 인스턴스를 담는 리스트가 들어가는 뭐 전에 봤던 그 fit 함수랑 형태가 비슷한 걸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나온 설명이 이거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나 까먹었는데 이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쓰는 이유가
직접 그 이미지 데이터셋을 그냥 그 수동으로 그냥 300 by 300 아니면 원하는 규격으로 이렇게 다 맞출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귀찮고 그 원본 이미지가 그 변형이 되잖아요. 근데 이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쓰면 그 퀘리 하는 만큼, 그러니까 요청하는 만큼 그 원본 이미지를 따다가 그 원하는 규격으로 맞춰서 그 fit 함수에다가 전달을 해주고 그 원본 이미지는 손상 그리고 변형이 안 되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라 그 이미지 사이즈를 여러 개로 나눠서 그 어떤 이미지 사이즈가 가장 적합한지 그렇게 테스트를 하고 싶을 때 이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쓰면 그 여러 가지 트라이얼을 편하게 할 수가 있겠죠. 뭐 300 by 300, 150 by 150, 100 by 100 이걸 다 한 번씩 어떨까 해보고 실험을 해보고 싶다면 원본 이미지를 훼손 안 시키고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사용해서 그렇게 실험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유리합니다. 그 이제 그 300 by 300 이미지를 그 말이랑 사람 데이터셋에서 사용했었는데 이제 이거를 그 머러니 선생님이 그 150 by 150 그러니까 4분의 1배 정보를 가진 이미지로 이렇게 축소를 해서 그 전에 썼던 그 신경망에다 그 학습을 시켰어요. 근데 이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 봤더니 모델이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좋은 거의 1.0이나 1.0 자체에 나오는 그 점수를 가지고 수렴을 할 수가 있는 걸 보는데요. 이게 좋은 현상만은 아닐 수도 있는 게, 그 트레이닝 데이터만 엄청 잘 맞추고, 정작 실제로 사용했을 때는, 새로 이미지를 봤을 때는 그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 오버피팅 현상의 냄새가 물씬 나는 그 현상인데요. 모델 학습에 쓰이지 않은 그 이미지를 그 모아놓은 걸 밸리데이션 셋이라 하는데요. 그 밸리데이션 셋을 써서 이 네트워크가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리고 그 학습에 참가하지 않은 이미지로 테스트를 했을 때 실제로 그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미지를 사용했을 때 어떤 성능이 나오는가 그리고 그 이게 오버피팅이 되고 있는가 그런 문제를 파악하는 데 유리하고요. 그래서 밸리데이션 셋을 구축하는 게 이 점에 의해서 중요합니다. 또한 그 모델이랑 그 데이터셋이랑 그 복잡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셨듯이 그 이미지를 150 by 150 그러니까 더 작고 적은 정보를 가진 형태로 바꿨지만 300 by 300 이미지에서 사용했던 그 네트워크를 그대로 사용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150 by 150이라는 더 작은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그에 맞는 좀 더 덜 복잡한 컴플렉시티를 덜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컨볼루션이나 그 컨볼루션이랑 그 맥스 풀링 레이어가 좀 적게 있는 그런 네트워크로 바꾸는 것이 좋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찾은 이미지인데 설명을 잘 한 것 같아요. 그 그냥 선형 이렇게 피팅으로 봤을 때 그 데이터에 얼마나 적합하게 그 맞출 수 있는 모델을 맞출 수 있는지를 잘 봐서 모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맨 왼쪽에 보시면 이게 선형은 그 전반적인 그 데이터의 트렌드를 잘 표현을 못하고 있죠. 그리고 반면에 그 맨 오른쪽에 있는 모델은 너무 잘 맞추고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오버피팅 현상. 즉, 그, 이 트렌드에 있는 그 다른 그 전에 보지 못한 그 데이터 포인트가 나오면 생각보다 정확히 그 판단을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데이터에 잘 맞춰버리면 그것도 그 나름대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이 데이터의 복잡도와 모델의 복잡도를 적당히 맞춰서 이 중간처럼 이렇게 밸런스 있게 그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전에 보셨던 이 그 더 작은 이미지를 사용하면 더 덜 복잡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게 좋다. 이런 거를 좀 간결하게 잘 표현한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퀴즈를 간단히 할 건데요. 1번 그 이미지 제너레이터로 그 이미지를 어떻게 레이블링 하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번 그 어느 디렉토리에 넣느냐에 따라 그 어느 클래스인지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이미지 제너레이터가 알아서 그거를 조정을 해준다. 2번, 그 이미지 제너레이터에 있는 메소드, 아까 보셨듯이 리스케일, 그 다른 사이즈의 이미지가 들어있더라도 원하는 규격으로 바꿔주는 그런 이미지 제너레이터란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 리스케일입니다. 3번, 트레이닝 사이즈, 그 원하는 그 이미지의 규격을 어떻게 정했는가. 아까 보셨듯이 그 트레이닝 제너레이터 안에 있는 타겟 사이즈라는 파라미터를 사용했었죠. 4번은 300, 303 이런 이미지 사이즈, 그 벡터 사이즈, 텐서 사이즈 그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이는 그 이미지의 300 x 300이고 여기에 그 한 차원이 그 색을 나타내는 RGB 값 그 세 개를 나타낸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5번 방금 했던 내용이죠. 이 1이라는 아주 좋은 정확도가 그 트레이닝 데이터로 학습한 후에 나오면 그리고 밸리데이션 셋을 돌려봤더니 그렇지 않다 하면 오버피팅의 가능성이 높다. 트레이닝 데이터에만 너무 네트워크를 잘 맞춰놓고 정작 새로운 정보가 나왔을 때는 그 트렌드를 잘 반영을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 오버피팅일 수도 있다라는 답이 나오고요. CNN은 그 피처맵을 그 피처맵이라는 거 아까 보여줬잖아요. 그게 그 CNN이 그 제너럴라이즈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게 그 CNN이 조금 변형된 그리고 조금 다른 이미지더라도 대충 무슨 모양인지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도 각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공통되는 그 피처가 뭔지, 공통되는 특징이 뭔지를 잘 파악할 수 있다 해서 많은 말과 많은 그 여러 가지 종류의 말과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좋은 성능을 뽑아내죠. 그래서 2번, 3번도 맞고요. 1번도 그 컨볼루션과 풀링을 사용해서 그 약간 필터링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프레임에 조금 다른 위치에 있어도 그 피처를 잘 찾아낼 수 있다. 해서 1번도 정답이어서 그 all of the above 4번이 정답이 되고요. 7번을 보시면 그 이것도 아까 했던 내용이네요. 그 이미지 사이즈를 조금 줄이면 그 리설트가 그 결과가 달랐다고 했죠. 그래서 모로니 선생님이 그 수업하실 때 그 컨볼루션을 좀 빼셨어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미지와 그 데이터셋과 그 모델의 복잡도를 맞춰야 된다. 해서 그 트레이닝 결과가 좀 달랐다.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습 문제에서 봤던 그 모델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 연습 문제 첫 줄에 보시면 그 컨볼루셔널 풀링 레이어를 3개 정도 넣는 게 적합할 것이다 라고 힌트를 줬어요. 그래서 여기도 컨볼루션, 엑스풀링 이렇게 3개의 레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전에 보셨던 것처럼 렐루 라는 활성 함수를 쓰고 있어요. 처음에 그 스펙에 나와 있는 대로 150 by 150 이미지고 그 컬러 이미지이기 때문에 3개 채널을 추가해서 150, 153이라는 인풋 쉐이프가 나와요. 그리고 맥스 풀링은 그냥 2 곱하기 2로 다 통일을 했고요. 끝에 플래튼, 그래서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그 연결을 시키기 위해 플래튼을 시켰고요. 그 512개 뉴런이 들어있는 덴스 레이어 하나,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한 개의 뉴런이 있는 아웃풋 레이어가 있는데 여기서 좀 달라진 것은 액티베이션 펑션, 그 활성화 함수가 소프트맥스가 아니라 시그모이드로 바뀌었죠. 소프트맥스를 써도 제가 찾아보니까 소프트맥스 함수를 써도 된다고 하는데 시그모이드를 쓰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시그모이드는 그 입력값이 하나인 함수로 소프트맥스랑 그 1차원에서 보면 모양이 좀 비슷한데
소프트맥스는 벡터 값을 입력 값으로 받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그모이드는 어차피 여기서는 한 클래스냐 아니면 다른 클래스냐만 선택을 하면 되니까 0과 1로만 나누는 값을 보여주는 그 활성화 할수를 쓰면 되니까 여기서는 시그모이드를 썼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아담 옵티마이저라는 최적화 함수를 썼었는데 최적 알고리즘을 썼었는데 이번에는 RMS 프롭이라는 새로운 옵티마이저가 나왔죠. 이거도 그 손실함수 값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알고리즘 중 하나인데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RMS 프롭에 인자가 하나 들어갑니다. LR이라고 하는데 이거 learning rate, 그 학습률.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그 손실함수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그 이진 분류를 하고 있으니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는 것이고, 매트릭, 그 성능을 보는 데 쓰는 그런 값은 여기 정확도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컴파일을 시켰고요. 이거는 그 모델의 그 대략적인 모양을 보여주는 함수를 써서 이런 모양이 나왔고요. 이거는 별 말씀드릴 내용이 없어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아까 보셨던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라는 그 라이브러리를 이제 임포트를 하죠. 그리고 트레인 데이터젠이라는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의 그 인스턴스를 이제 인스턴스화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 리스케일 할 때, 그 255분의 1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정규화,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데 쓰이는 건데요. 그, 전에 보셨다시피, 그 255랑 0 사이의 값이죠. 그 이미지의 픽셀은. 근데 그거를 좀 작은 값으로 해야 그 신경 많이 쓰기에 편하다 해서 이렇게 정규화를 시키는 거고요. 이제 트레인 제너레이터라는 그 값을 이제 지정을 하네요. 근데 이제 flow from directory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미지 데이터 제너레이터의 그 메소드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여기서 첫 번째 자리는 그 이미지들이 들어있는 그 디렉토리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어디에 그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고 그거에 어디에 있는 이미지를 어떻게 레이블해야 되는가를 보기 위해서 이런 그 디렉토리를 스트링으로 입력을 받고 있고요. 나머지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그 타겟 사이즈, 이미지 사이즈, 매치 사이즈, 한 번에 얼마나 샘플을 가져올 것인가. 그 클래스 모드, 클래스가 두 개니까 바이너리, 이진 분류를 하고 있으니 바이너리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히스토리란 값에 fit generator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그 값을 저장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아까 만들었던 그 train generator를 입력하고요. 나머지는 그 fit 함수랑 비슷한 그 입력 값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밸리데이션이 중요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도 그 트레인 제너레이터와 흡사한 방법으로 그 디렉토리에서 그 이미지를 자동으로 가져오게 그 몇 개를 가져와라, 어디서 가져와라 이런 거를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저장했던 히스토리 값에 모델.fit 그리고 그 트레인 제너레이터도 주고 밸리데이션 데이터 그리고 밸리데이션 스텝스 이 추가적으로 인자를 넣으면 그 매 에폭마다 그 밸리데이션까지 진행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학습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RMS 프롭이라는 새로운 옵티마이저가 나왔는데요. 거기 그 러닝 레이트가 추가됐다 그랬죠. 아담 옵티마이저는 그 러닝 레이트를 차를 주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찾는데 RMS 프롭은 그거를 그 초기 값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담 옵티마이저나 RMS 프롭이나 둘 다 그 학습률을 그 학습을 하면서 바꾸는 형식인데 그것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다이어그램은 되게 그 옵티마이저를 쉽게 설명했다 생각해서 여기 붙여놨는데 나중에 슬라이드 받으실 때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되게 그 이해하기 쉬운 말로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다이어그램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링크도 여기 아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러닝 레이트를 말씀드렸는데 그 신경망이나 어떤 모델을 학습을 시킬 때
손실함수를 주고 그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과정이 학습이죠. 근데 이 그 학습을 진행할 때 한 곳에서 시작을 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고 이 선으로 나타내져 있는 함수는 그 저희가 쓰고 있는 손실함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1차원적으로, 2차원적으로 간단하지는 않은데 그 이해하기 쉽게 대충 이런 모양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그 최소값이 있는 곳을 보실 수 있죠. 그곳을 찾으려고 그 옵티마이저를 쓰는 거죠. 그래서 한 곳에서 출발해서 점점 이동을 해서 제일 낮은 곳이 어딘가를 찾는 게 그 최적화를 하는 건데 그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사용할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RMS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근데 그 러닝 레이트가 그리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할 때도 이제 이 기울기를 찾아서 기울기가 높은 곳을 그 계속 이동을 하면서 제일 낮은 점 찾는 거죠. 근데 이 움직이는 정도가 너무 느리면 그걸 찾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빠르면 이 우측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다시피 그 낮은 곳을 못 찾고 계속 팅팅 튕기다가 그 로스 값이 그 정체되거나 무한히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죠. 왜냐면 손실함수를 최소화하고 싶은데 그 최소값을 못 찾고 딴 데서 서성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 그 왼쪽에 처음 두 이미지는 이제 수렴을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마지막 두 이미지는 수렴할 수 없는 형태.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그 로스 값이 y축, 그 f폭이 x축, 즉 걸린 시간이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제 맨 아래쪽 초록색 줄은 이제 러닝 레이트를 적당히 잡아서 계속 최소값의 수렴, 저희가 원하는 결과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죠. 그래서 제가 이 그 엑서사이즈를 할 때 이거를 알게 된 중요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처음에 아까 보시면 그 RMS 프로브를 썼을 때 러닝 레이트를 여기는 0.001이라고 써져 있는데 처음에 프로그램을 썼을 때 0.01이라고 썼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썼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렇게 하니 그 결과가 아무리 학습을 해도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고민을 해봤더니 이 러닝 레이트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고민한 결과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거를 더 작게 만드니까 이렇게 적당히 수렴을 한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 그 세 번째 이미지, 여기서 보실 수 있는 세 번째 이미지의 그 형태의 그 학습을 제가 하고 있지 않았나, 처음에. 그 러닝 레이트 너무 높게 잡아서 최소값을 못 받고, 못 찾고, 계속 같은 값에만 그 정확도가 머물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에 0.5328로 시작했다가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 근데 0.5로 계속 바뀌지를 않죠. 그래서 이 플라토 영상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그 더 정확도가 좋아져야 되는데 전혀 좋아지지 않고 계속 최저값만 피하고 그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러닝 레이트를 좀 줄이니까 그 최소값을 건너뛰지 않고 적당히 수렴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간단히 그 정리를 하자면 이번 주는 아마 이제 전 3주 동안 배운 이제 테크닉을 더 구체적으로 그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미지 제너레이터 같은 툴과 이렇게 파라미터를 좀 바꿔가면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바꿔서 적용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그 커버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재밌게 봤고요. 이렇게 유익하게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되는 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발표를 잘 해주셨네요. 박수. 네. 원래 코세라에 있는 강의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다른 자료까지 포함해 주셔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짝짝짝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저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인풋을 값을 넣을 때 이미지 각각의 사이즈가 다를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것을 하나로 통일시켜 주는 게 있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각각의 이미지가 각 비율 모두 다르잖아요. 네. 어떤 거는 이제 가로가 길고 어떤 건 세로가 길 텐데 네. 이걸 어떤 식으로 하나로 통일시켜 주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저도 사실 궁금했었는데, 정확한 자료를 못 찾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질문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500 x 300 이미지가 있다면, 300 x 300으로 자를 때 어디서 자르냐, 그걸 여쭤보시는 거죠. 네, 이제 그것도 맞습니다. 비율을 어떻게 해서 이제 조절하는지 아니면 그냥 어, 크로핑해서 잘라버리는지. 그, 제가 아, 알기로는 크로핑 하는 것 같은데, 아시면, 네, 답을 아, 해주세요. 예, 아마 제 기억에는, 크로핑하는 옵션도 있고, 그냥 스케일을 그냥, 그냥 단순하게 그냥 조정하는, 것도 있고, 옵션이 따로 있는 것으로 제 기억이 됩니다. 아, 네, 그럼 크로핑하면 아마 답변이 됐습니다. 네. 예, 중앙을 중심으로 크로핑이 될 것 같고요. 예. 어, 그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약간 좀 사족을 달면은 네, 어, 맨 처음에 이제 그 뉴런 그 고양이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영감을 받았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 네. 아주 초기에 그 신경망 알고리즘을 만들 때에 영감을 받은 거고요.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CNN이나 뭐 아, 다음에 나오는 RNN이나 혹은 방금 설명해 주신 뭐 RMS 프랍이나 이런 옵티마이저들은 뉴런이랑은 전혀 상관없고요. 뭐, 네네. 관계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그렇게 발전이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는 더 그렇게 발전이 될 거고. 그래서 아주 초기에 시작 부분만 살짝 영감을 얻은 거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전혀, 저희 머릿속이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음,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게, 제너레이터라는 말에서 약간, 이렇게 눈치를 채실 수 있지만, 파이썬의 제너레이터를 쓰기 때문에, 코드를 보면 일드문을 사용하고 네,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예, 이 제너레이터를 이용하는 그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데이터를 다 읽어드릴 수 없을 때 얘를 사용하면 디렉토리에서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일드문으로 리턴을 해주기 때문에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아까 질문해 주신 것처럼 뭐 이미지 사이즈를 크롭하거나 뭐 느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뻥튀기 하는 이런 기법을 저희가 데이터 증식, 뭐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뭐 이렇게 부르고요. 또 그런 용도로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많이 사용하고요. 음, 저희가 이 이미지 제너레이터가 이 디렉토리에 있는 폴더 이름을 기준으로 어, 그 레이블을 달거든요. 그래서 다중 클래스일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이진 클래스일 경우에는 알파벳 이름 순서대로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가령 뭐 우리 이그젬플에 있는 것처럼 해피랑 새드 두 디렉토리가 있으면 해피가 음성 클래스가 되고 새드가 양성 클래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원하지 않을 경우에 물론 이제 폴더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알파벳 순서에 맞게 아니면 그 이미 제너레이터의 그 flow from directory 메소드에 보면 클래시스라는 아마 매개 변수가 있을 텐데 거기에다가 리스트로 원하는 디렉토리의 순서를 입력해 주면 뭐 새드, 해피 이렇게 주시면 새드가 음성 클래스, 음, 해피가 양성 클래스 뭐 이렇게 조정하실 수 있고요. 네, 그 정도가 뭐 덧붙일 말고 그리고 아까 소프트맥스를 써도 되는데 모로니가 이진 분류일 땐 시그모이드 쓰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뭐 관심이 있으시면 소프트맥스 함수에서 이진 분류 버전을 적용해 보시면 그리고 식을 적당히 정리하면 실제로 시그모이드 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 이론적으로도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하지만 뭐 소프트맥스 함수를 쓰는 건 좀 어울리지 않겠죠. 뭐 성능적인 면도 그렇고 뭐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 당연히 시그모이드 함수를 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 잭강님이 발표해 주셨을 때 예제를 어,
컨볼루션의 그 피처 맵을 16개에서 64개, 그리고 32개로 바꿔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원래 저희 이 신경망 구조에 정답은 없는 거니까, 상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CN의 피처 맵은 갈수록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형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16개, 32개, 64개. 뎁스는 깊어지고, 채널 수는 깊어지고, 그다음에 위스트랑 헤이트는 점점 줄어들고, 풀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스타일이 일반적인 경향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근데 정답은 없는 거니까 여러 가지 실험해보고 제일 좋은 구조를 선택하면 되겠죠. 네. 네, 제가 보면서 느낀 건 이 정도였고요.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네, 여기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좋은 발표해 주신 잭강님께 다시 한번 네, 박수를 드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코스 1을 다 마쳤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현주님께서 그 코스 2의 첫 번째 강의를 이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들어주셔서 주에도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